건국대학교 박찬규입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뭐 식사가 저도 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호텔도 아주 좋고. 오늘 그런데 이제 아침에 주제가 조금 헤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워낙 큰 집합명사고, 그래서 하여튼 뭐 무거운 주제더라도 우리 섬유 패션 쪽에서 이제 이런 포럼을 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이렇게 확장하고 뭐 시도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욕심을 부리다가 양이 좀 많긴 한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개념도 한번 내려보고 실제로 지향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서론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제가 준비한 것이 뭐 꼭 섬유 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는 이러한 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1조 달러 기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뭐 1조 달러가 아니라 최근 애플은 시총이 좀 좋았을 때는 3,000조, 그러니까 3조 달러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은 거의 뭐 사우디 이건 원유 회사니까 그렇다 치고 거의 앞에 있는 이 조 단위 그 기업들이 전부 IT 기업들인데 이게 뭐 3차 산업혁명 때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등장한 기업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 GDP를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1년 농사를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그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냥 남의 일이구나 부럽다 뭐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빨리 뭔가 도약을 해서 이런 대열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섬유 패션 쪽에도 뭐 나쁜 뉴스만 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났죠. 그 LVMH의 아르노 회장이 전 세계 그 제프 베조스를 누르고 뭐 세계 1위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유니클로 야나이 회장도 일본 내에서 뭐 이런 그 부호 대열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뭐 LVMH 매출은 뭐 64억 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부가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세계 부호 대열에 경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뭐 엄청난 여기에 계신 분도 누군가도 여기에 다음에 제가 발표할 때 누군가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서포터로서의 역할 또 뭐 사양 산업이라는 그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뭐 공장 해외 이전이 많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과연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좀 배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도약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뭐 사실은 저희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약을 해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그 DX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큰 빅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되게 저도 혼란스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는 뭐 제조 혁신 어쩌고 저쩌고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가 어쩌고 해가지고 좀 대충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뭐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러다가 2016년에 뭐 대선 있었고 이세돌 뭐 알파고 나오면서 막 4차 산업혁명 붐이 불어갖고 벌써 그게 6년 전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냐 뭐냐. 그래서 저도 책도 쓰고 4차 산업혁명이 뭐 엄마 기계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강연하러 다니고 뭐 정말 저도 바쁘게 다녔는데
이게 지금 또 뭐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기도 전에 또 뭐 엄청난 변화들을 얘기합니다. 뭐 CPS에서 가상 물리 시스템, 피지컬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해가지고 뭐 1, 2, 3단, 5단계들 얘기하고 또 IoT도 뭐 IOC에서 iOS를 거쳐서 IoT로 가는 이런 과정도 얘기하고 또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뭐 위즈덤까지 얘기합니다. 이 위즈덤도 되게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이 위즈덤은 뭐 솔로몬의 지혜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솔로몬의 날리지라고 하지 않고 위즈덤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요즘 AI나 빅데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날리지만 추론해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서 위즈덤을 적용하는 식이에요. 그다음에 저도 요때쯤 그 AI를 전공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윈터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붐업을 해갖고 뭐 AI도 굉장히 근데 이런 변화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데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정의들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워낙 나온 지 뭐 6년 정도 됐고 여기저기 책도 뭐 1000권이 넘고 막 이러니까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사실 4차 산업혁명도 아직 시도도 못한 기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이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지금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왜 사람들은 디지털 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쓰고 갑자기 또 DX란 말을 쓰지? 저는 사실 DX라는 말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뭐 용어도 확립이 안 된 말을 또 해가지고 또 무슨 새로운 근데 이것도 뭐 워낙 대세니까 제가 정의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주위에서 저는 뭐 섬유공학을 전공했지만 IT를 주로 그 석사 때는 캐드캠으로 했고 뭐 박사학위는 AI나 3차원 화상 분석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좀 IT를 좀 빨리 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접할 때마다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그 스터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 용어라는 게 요즘 뭐 너무 여러분 뭐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사실 NFT 같은 건 일반인들한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용어거든요. NFT 전공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막 활성화돼 있고 DX 너도 나도 DX 하는데 DX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요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별표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미팅을 위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예, 오늘 처음 선보이는 슬라이드고 오늘 이 애니메이션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외주 준 게 아니고. 여러분 디지타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용어가 이게 혼재돼 있어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그래서 용어를 제가 좀 구별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온갖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디지타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를 보통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데서 해왔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맥을 좀 같이 합니다. 뭐 완전히 싱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뭐지 도대체? 자. 디지타이제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그냥 컨버전이 적용된 것들. 이때 이제 파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PC가 나오고 뭐 이런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 디지털 파일이든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업의 프로세스라든 어떤 그 나의 어떤 뭐 스페셜 그 특별 영역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하던 기존의 것의 어떤 개선,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없던 개념들이 막 생겨나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하다 보면 여기서 뭐 파일 데이터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고 적용이 프로세스에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개념적이라 이 오른쪽 끝을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컨텐츠 쪽에 보면은 JPG나 MP4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아날로그였던 뭐 소리나 영상이 디지털로 표현되면서 우리가 컨버전이 됐죠. 그러면서 기존의 음악을 듣고 뭐 그림을 보던 방식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 뭐 메타버스나 NFT라는 개념이 나와서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이때 디지타이제이션은 스페셜 에리아,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사용이 됐었어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 극히 극소수였고 소위 말해서 엑스퍼트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면서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이메일을 보내고 필요하면 이메일을 인터넷을 접속하고 해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는요. 디지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이런 것만 좀 남고 나머지는 아마 여기 오실 때도 엄청난 디지털 활동을 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CCTV 한 80개 찍혔습니다. 80대 정도에. 그러니까 디지털이 없이는 길도 못 찾아가고 음식점 예약도 못하고 호텔 예약도 못하고 뭐 비행기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어디 가서 결제도 안 되는 뭐 이러한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 오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 남의 얘기하지 말고 패션에서의 DX란 뭘까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지타이제이션 시대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80년대부터 어페럴 캐드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종이 패턴이 디지타이저에 의해서 디지털 파일로 바뀌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래서 이제 패턴 보통 파일이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뭐 산업부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IT와 패션의 융합 그리고 디지털 피팅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옷을 사는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아직 도대체 저게 뭐지? 저게 돈이 되나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메타 패션이라고 하죠. 뭐 NFT나 메타버스에서 이건 뭐 구글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서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저런 게 리얼 원이 아닌데 실물이 아닌데 팔려? 아니면 어떻게 실물하고 연동되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빅플로우를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우리가 이거를 피해갈 수 없냐면 거의 다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everything is 디지털. 정말 저도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아날로그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제 삶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제 보이스조차도 제 아날로그 음성이 아니에요. 앰플리파이된 디지털 보이스를 듣고 계시고 PPT도 디지털이고 저는 이 슬라이드 넘기는 것도 디지털이고 다 디지털이에요. 길도 찾아가고 예? 소통도 디지털로 하고 줌이나 요즘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나 이런 데서 소통하고 결제도 디지털로 하고 심지어는 메디컬 서비스도 디지털 없으면은 의료 처방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서밋 패션이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이 의생활이라고 하는 전 영역을 다 개입을 하겠구나. 그러면 옷을 갖고 우리는 사실은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소울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 선호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이 바디하고 소울도 디지털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바디 아시죠? 아바타, 사이즈 코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디도 지금 디지털화 되고 있고 소울도 여기 뭐 업체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AI로 막 추론해냅니다. 제가 언제 뭘 샀고 이번에 이걸 사겠구나. 우리가 하는 활동은 주로 사고 팔고 만들고 요 정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개입하게 되는 영역은 옷이나 섬을 갖고 하는 모든 활동에 다 디지털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크리에이션하는 좋은 예를 들어 빌리고 세탁하고 보관하고 뭐 이런데 모든 것에 심지어 자랑하는 것까지 디지털이 개입을 할 겁니다.
이 부분 모든 부분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실 것이고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호령을 하겠죠. 그런데 얼핏 딱 보면 옷은 무엇보다도 아날로그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옷은 그래도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입어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사지? 그리고 옷은 어떻게 그 기온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다음에 거래도 다 아날로그 디지털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더욱 큰 숙제가 있는 거죠. 자, 다가오는 디지털 패션 라이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옛날에는 좋은 소재 갖고 좋은 옷 만들어 갖고 싸게 팔면 돈 벌었죠. 그것을 우리는 또 많이 도와줬고. 그런데 지금 그 프레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디테일해지고 더 영역이 넓어진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IT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IT, 여기 IT 계신 분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섬유공학이 베이스라서 여기 또 섬유 패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i2는 저도 인공지능 같은 거 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용하는 거는. IT를 개발하는 거는 평생의 잡이에요. AI를 개발하는 거는 평생 잡이지만 IT를 AI 같은 걸 갖다가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IT를 개발하는 또 기업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하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 또 그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융합을 하면은 이제 성공을 하는데 이게 성공 방정식이 좀 이래야 됩니다. 주가 섬유 패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IT가 예를 들어서 AI로 뭘 추천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뭔가 소비자의 그 트렌드를 잘 읽어냈어요. 그런데 옷이 많이 팔려야 돼요. 매출이 더 올라야 되고 부가가치가 더 올라야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IT에 계신 분들하고 섬유 패션에 계신 분들이 컨센서스가 좀 잘 맞아 떨어지면 이게 윈윈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윈윈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섬유 패션에서는 소재나 옷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특히 IT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좀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는 좀 끝내고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빅플로, 이 산업화에 따른 큰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 사실 변화가 없는 시대를 수천 년간 살았죠, 인류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사이클은 다들 아십니다. 수작업 시대를 간의 수공업 시대를 거쳐서 대량 생산 해가지고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얼른 것과 잃는 것이 잘 보셔야 되는데 X축이 뭐죠? 예, 버라이어티, 다양성. Y축이 프로덕트 볼륨,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는 다양성만 있고 생산성은 거의 제로였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얘를 이렇게 견인을 할 때 생산성은 극대화가 됩니다. 효율성과. 지금 우리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들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갔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얘가 다시 보시면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뭐가 떨어지죠? 네, 생산성에 우리가 구축해 그 자랑스러운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수해서라도 다양성을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향하는 가치나 어떤 목적이나 수단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럼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당근마켓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배민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조단위 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 옛날 장터의 부활, 보부상들의 개성상인의 부활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얹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근마켓의 특징이 뭐죠? 아무도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비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개입을 안 해요. 마치 옛날에 산업화 이전의 세상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똑같은 걸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금 뭐 제가 편의점에 가도 맥주 골라 먹는 재미에 아주 막 신이 납니다. 그 심지어는 맥주잔 라벨 제가 뭐 횟집 자주 가는 횟집에 가면 소주병에도 제 이름이 붙은 라벨을 붙여갖고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내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세상이 이제 이런 게 생산성이 절대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은 가죠. 그래서 옛날이 막 자꾸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라졌던 컨셉. 그리고 제가 책 제목이 컨텍스트는 심리다라는 책을 그때 쓴 이유가 2018년에 쓴 건지만 이것도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때 왜 제가 이 책을 제목을 정했냐면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AI다, 빅데이터다, 뭐 IoT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건 다 아는 거고 다 했던 거니까. 뭐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97년도에 AI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갑자기 AI 얘기 나오면 그게 뭐 낯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건 신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미국이나 독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컨텍스트? 근데 이 단어 뜻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종합영어 공부하면서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안 써가지고 그래서 몰래 찾아봤더니 이게 맥락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야, 이제 뭐 AI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컨텍스트가 있는 맥락을 따져보고 주위의 상황에 맞는 어떤 이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른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구나.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좋은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에 적재적소에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래서 저도 뭐 ISO 일부 그 분야의 의장을 맡고 있지만 ISO가 이게 194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업화 사회에서 표준이나 규격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조 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무슨 규격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루는 김치나 뭐 막걸리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서 다른 것은 불량이에요. 이 식스 시그마도 마찬가지죠.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3.4개가 불량인 것이 이 불량이란 게 다른 거죠. 다른 게 불량이었어요. 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이 대중의 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기업 1위, 세계 1등인 애플의 기업의 슬로건은 Think Different, Be You. 여기는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조가 넘는 3,000조에 육박하는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ISO에다도 얘기를 합니다. ISO는 이제 똑같은 걸 만드는 규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만들 것이 하는 규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는데 표준이 이제 비법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비법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화, 효율성, 뭐 생산성 이런 거 나오면서 막 통합했거든요. 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중앙 집중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배달의 민족이 4조에 팔리고 지금 한 20조 뭐 나간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뭐 생산하는 무슨 짜장면 한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배달만 하죠. 우리가 옛날에 공업화 산업화 시절에 보면 아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데 배달만 해갖고 무슨 기업가치. 옛날에 이런 얘기 했으면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전문화돼가지고 각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디지털 패션 라이프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이랑 막 물려가면서 세상이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고 복잡화된 거죠. 이럴 때 DX를 이용해서 뭘 할 것인가. 파괴적 혁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업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산업화 사회에서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다 보니까 그냥 성공 방정식이 딱 정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정석 잘 풀고 종합영어 잘해가지고 수능 잘 보든가 뭐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좋은 대학 가는 공식이 많아요.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것도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섬유 패션 쪽은요 아시잖아요. SSFW 시즌이 나눠져 있어갖고 이때 이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깼죠. 뭐 패스트 패션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공급자들이 만들어놓은 SSFW 여러분 이조시대 조선시대 때 SSFW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고종 황제가 SS 때 신상품 한 번 받고 FW 때 한 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공급자가
만든 산업화 사회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어요. 브랜드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buy now, wear now. 이제 이런 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이 이것도 오른쪽에 제가 별표 해놨을 텐데 역할의 변화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DX가 지향하는 가치를 저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뭐 제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수작업 시대, 간의 수공업 시대는 보시면 여기가 공급자, 기업들입니다. 뭐 대학도 여기에 속하고 여기가 이제 소비자, 개인, 우리들입니다. 예전에는 산업화 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개인들이 디자인하고 메이크했죠. 엄마가, 아빠가 집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공구도 만들고. 근데 산업화 사회로 딱 가면서 이 역할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일로 옮겨갑니다. 기업들이 이걸 대신해주고 여기에서 이걸 하던 사람들이 일로 취직을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은 기업이 중심이 돼서 디자인하고 메이크해서 우리는 페이만 하고 고르기만 하면 됐죠. 세상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것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인류가 여기서 정체된 것이 아니라 진화를 합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갖고 대량 맞춤, 뭐 델 컴퓨터나 베스킨라빈스 31처럼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옵션을 줄 테니까 네가 골라. 뭐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스펙을 네가 정하면 내가 조립해 줄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는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 너를 알아볼게.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게. 그래서 역할이 회복이 되는데 아까 맥락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산업화 사회 이전과 만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라졌던 역할들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기업의 역할은 좋은 걸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었죠. 이걸 더 잘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를 기업들이 돕습니다. 프레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더 싸게 만들어야 돼. 이 프레임에서 지금 프레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나오는 기업 그 개념이 섬기는 기업. 누굴 섬길까요? 개인들을 섬깁니다. 개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죠.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차 대수는 뭐 GM이나 뭐 포드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하냐면 저런 미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차에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드라이버, 그 개인입니다. 이 하인처럼 섬기죠. 아마존도 아마존 그 에코라든가 이런 스피커에서 제 말을 듣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뭐 좋은 걸 더 만드는 거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기업 뭐 이 자세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레퍼런스가 너무 많습니다. 뭐 KBS나 유선방송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방송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뭐 실제로 공급자인 SBS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요. 저를 어떻게 돕냐면요. 제가 그 최근에 제 차를 팔았거든요. 제 차를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뭐 국민차차차 뭐 엔카 뭐 이런 데 다 올려놨는데 제일 비싼 값에 심플하게 거래된 곳은 당근마켓에 300만 원에 이제 팔았습니다. 딴 데는 뭐 100만 원에 사겠다 뭐.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차를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뭐를 저를 도와줬냐면 저를 상인으로 만드는 걸 너무 간단히 만들어줘요. 사진만 몇 장 찍어서 올리면 저를 셀러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야 이거는 비싸 뭐 돼 안 돼 뭐 품질 검사도 안 해요. 책임은 다 네가 지고 내 플랫폼 제공해서 할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개입을 전혀 안 합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기가 당하면 어떡하냐 뭐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건 너희들이 책임져.
산업화 사회 이전처럼. 그 심지어는 개인들이 공적인 영역에도 막 갑니다. 뭐 판사 검사도 아닌데 쟤를 뭐 감옥에 보내라, 뭐 용서해라 마라 막. 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슈퍼파워가 되는 거죠. 그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뭐 이런 말이 새로 이렇게 뭐 용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그 입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역에서 유명하신 그 이 밀라논나 아시죠? 예, 이분이 지금 70세가 다 됐는데 지금 팔로워가 거의 뭐 80만 명 정도 지금부터 계속 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이분이 공급자가 주도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걸 만들어서 파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 플랫폼이 이런 분들도 자기 스페셜티를 가지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안동에 뭐 어디 지역에 가면 장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산업화 사회 이전의 장인하고 지금 장인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그 지역에서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되면 전 세계가 압니다. 그렇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을 막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가상화폐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돈도 만듭니다, 이제. 개인들의 파워가 이제 야, 돈을 왜 너만 만들어? 나도 만들래라는 정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투기냐 아니냐, 가치가 있냐 없냐는 나중에 다른 혹시 만남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뭐 굉장히 이 옹호론자입니다만 이런 것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프레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나오니까 가상화폐를 또 거래해주고 예금을 받아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 당연히 돈이라는 게 나오면 금융이라는 게 나오죠. 가상화폐가 나오니까 가상화폐 금융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트코인 10개를 만들어주면 비트코인 8개를 담보 잡아갖고 대출도 해주고, 이런 거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법인이다, 뭐 스타트업이다, 뭐 주식회사다 어쩌고, 저도 뭐 설립을 해봤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다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니메이션 해갖고 그냥 3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체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와이오밍주에서 최초로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핵심은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산업화 사회 이전에 갖고 있던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는 이 특징이 산업화 사회에서 센터라는 개념으로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됐다가 지금은 이것이 다시 분해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형태. 그러니까 원래 디센트럴라이즈라는 말은 없었는데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지금 이름 붙여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이제 원 오브 매스, 대중 속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갖고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왜 네가 다 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대에 우리 뭐 DX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가치, 뭐 다양성이 뭐 늘어나고 개인의 역할이 달라지고 탈중앙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NFT하고 메타버스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빨리 접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결국은 다 당근마켓에서 내가 차를 파는 거와 미케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니까. 비켜. 내가 알아서 할래. 그냥 난이도가 NFT든 메타버스든 테크니컬리 구현하는 것들은 뭐 테크니컬리 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도하거나 하는 것은 그냥 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정도 수준?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NFT 메타버스는 약간 좀 오늘 포커싱을 좀 맞춰서 다른 것들보다 이 부분은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 변죽들이 막 울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뭐 SNS 해가지고 개인 간의 소통 채널이 나오고 뭐 모바일 플랫폼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블록체인이 나오고 뭐 코인 토큰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NFT. 작년 한 2017년부터 막 변죽이 울리더니 작년에 급기야는 뭐 크립토 저기 펑크라고 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크립토 이거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작년 그 3월달에 이 비플 디자이너 디지털 아티스트가 한 게 이게 거의 800억에 팔렸죠. 이러면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뭐 지금 오픈시라는 오픈마켓에서 뭐 너도 나도 제 딸도 저도 막 올립니다. NFT 막 팔려요. 뭐 산책하다 찍은 사진도 올려도 5,000원에 내놓으면 팔려요. 왜 사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당근마켓에서 그 사람이 제가 내놓은 물건을 왜 사가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사가는 것처럼 미케니즘은 거의 같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추긴 게 게임, 뭐 엑시, 그 인피니티라는 게임, 뭐 그 다음에 온갖 인터넷 게임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전부 NFT로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죠? 인도네시아 대학원생이 자기 사진 930장을 올려서 했더니 이걸 14억 원에 팔았어요. 이거 왜 샀는지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인도네시아 대학원생의 얼굴 표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샀든 누가 샀든. 그다음에 12세 소녀가 이 목이 긴 여인만 그려요, 얘는. 근데 이걸 다 NFT로 해가지고 올렸더니 7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게 허구다. 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은 그냥 허구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허구가 아닌 실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실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디지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기한 보고서를 올려요. 거기 아날로그가 없어요.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업하고 파워포인트로 뭐 그림 갖다 붙이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 갖다 붙이고 이거 다 디지털이에요. 제가 오늘도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아마 하루에 디지털 썸띵을 한 뭐 수십 개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다 디지털입니다. 물리적인 건 없이. 그런데 그렇다고 NFT가 다 디지털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NFT가 디지털인데 그걸 아날로그와 연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아예 아날로그인데 이걸 디지털로 해서 NFT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 NFT가 보면은 디지털로 된 뭔가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제 요즘 이렇게 연구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 패션에서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시범 삼아서. 지금 그 지루한 원숭이라고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IT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드 에이브 여트 클럽이라고 해서 YC라고 하는 뭐 이거 셀럽들한테 아주 유명한데 이거 뭐 그 에미넴이라는 그 전설적인 그 뭐죠? 힙합 가수 저기 랩 가수 그다음에 여기 스테판 커리 농구 선수들이 이런 걸 사가지고 이게 보통 한 30 밀리언 정도 되니까 한 30억, 40억 정도 하잖아요. 이거 하나에 딱 만 개의 그림을 이렇게 팔아요. NFT로. 근데 이런 애들이 사가지고 자기 트위터에다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아, 이거 갖고 있구나. 부럽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로 연동이 돼서 아디다스가 얘네랑 콜라보를 했어요. 그리고 와인병에도 이 버드 그 지루한 원숭이는 특징이 뭐냐면 저작권을 같이 팔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뷰티라든가 심지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플이 또 크리스티 경미에서 이것도 뭐 한 350억 정도에 팔렸는데 휴먼원이라고 하는 이 2m짜리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가 디지털이에요. 3D. 얘는 그냥 24시간 내내 걷습니다. 여기 환경도 계속 바뀌어요. 훈민정음도 간성미술관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날로그였던 거를 디지털 사진을 찍어갖고 NFT로 팔았는데 100억에 리크루팅을 했죠. 이 사진 한 장당 1억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DX죠. 이전엔 아예 없던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DX를 들어가 보니까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보기 전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어려운 거 없는데 이제 모나리자도 NFT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브르에 걸린 모나리자한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소유권 저작권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분할해가지고 디지털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눈 부위는 여기는 100억 여기는 뭐 이런 데는 뭐 50억 이렇게 팔아도 팔릴 것 같아요. 10,000개의 셀로 쪼개서 아니면은 이걸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도 왜냐하면 저것을 NFT를 홀드하고 있다는 것은 가상 세계에서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예, 뒤에서 후광이 막 나거든요. 아까처럼. 그래서 누구나 그리고 물려줄 수도 있고 다 리셋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여러분 뭐 메타버스가 무슨 가상 세계냐 거울 세계냐 무슨 뭐 라이프 로깅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고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 디센트럴 랜드라는 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실제 사람을 리얼 휴먼을 뽑아요. 아바타를 가진 리얼 휴먼을 뽑기도 하고 또 대학교 뭐 졸업장은 NFT 그다음에 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로지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아까 아디다스 메타버스 NFT랑 연동됐고 처음 해보신 구찌빌라 이건 지금 제페토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트래비 스콧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또 메타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연을 했더니 잠실운동장에서 공연하고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770만 명이 했는데 동시 접촉자 수가 1,200만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공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왜 이게 이렇게 가상의 토지가 왜 이렇게 팔리는지 그리고 마치 250년 전 맨하탄 땅 같다.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어 실물이 없는데 이런 거 얘기하고 따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좀 뭐 이런 거 느낌이에요. 이메일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야 그래서 편지는 손으로 써야지 무슨 그거 뭐 이메일로 보내 이런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자 이런 것도 결국 보면은 결국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직접 해. 내가 이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세상 메타버스. 내가 만드는 아바타. 젠더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신체 치수 사이즈도 필요 없는 내가 만드는 데이터.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그 메타버스에서 뜨고 있다는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 게임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로블록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아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미국 애들은 거의 다 합니다. 4천만 개의 세상이 있어요. 게임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가방 던지고 마을에 공터에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애들은 로블록스 들어가면 4천만 개의 세상 중에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내셔널리 글로벌리 그냥 모든 애들하고 다 만납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그 미국의 데이터인데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로블록스라는 세상에서 우리 섬유 패션은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과거에 해보지도 못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가만히 보면 제가 메타라는 말이 무슨 사전적으로는 초월하다, 뭐 또 다른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래 있던 세상이 아날로그, 피지컬, 오프라인, 뭐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디지털 혁명, 산업혁명 디지털을 거치면서 다 디지털, 버추얼, 온라인 이게 메인으로 가버렸거든요. 기성복 위주로 메인으로 갔는데 이 메타라는 메타가 별게 아니라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하느라고 없어졌던 예스터데이에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같고 버추얼인데 피지컬한 요소가 많고 온라인인데 분명히 온라인인데 오프라인 같은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메타예요. 메타버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와 뭐 NFT 같은 것도 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딱 해보니까 그냥 이거 디지털 경제를 구현해주는 도구구나 이게.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디지털 세상에 디지털된 것이라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성립이 되냐면 우리는 옷을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지만 옷을 디자인해갖고 생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이에요. 실물만 물리적으로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디지털이거든요.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다면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그렸겠습니까? PC 앞에서 태블릿을 놓고 그렸겠죠.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 원본 파일을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NFT거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생성해내는 대부분은 아날로그고 피지컬이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제 오늘 유튜브가 아니라 이 동영상. 제 오늘 녹음 이 보이스 이거 다 디지털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 직전에 NFT가 없을 때는요. 녹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조회수나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유튜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동영상을 NFT로 그냥 올리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팔면 되지 올려놓고 많이 보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동영상을 거래할 수 없을 때는 그게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파일을 거래하려고 하니까 서티피케이션이 디지털로 붙어야 되고 그것이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하는 기술이 서포트를 하니까 이제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이 판매 대상이 된 거예요. 사진 한 장도, 음성 하나도, mp3 파일 하나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올려놓고 많이 보세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었지. 그러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84학번이고 저도 이제 60을 곧 있으면 바라보는 어느덧 그렇게 됐지만 저도 해봅니다. 저도 코인도 제가 2번 상장시켜 봤어요. 물론 제 코인은 아니고 제가 어드바이징 한 거지만 2018년에도 코인을 상장시켜 보고 작년에도 코인을 하나 상장시켜 봤더니 알겠어요. 상장하는 미케니즘이 뭔지.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코인 만드는 건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상장하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이제 밸류업을 시키는 게 어렵죠. 코인 만드는 건 테크니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NFT도 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 해봤더니 뭐 재밌더라고요. 조회수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꾸준히 했으면은 조회수가 늘는. 그다음에 작년에 NF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메타버스에서 제가 패션쇼도 한번 해보니까 패션쇼가 이런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를 하고 프로모션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아까 트래비스 콧의 공연을 보셨죠. 저라면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런웨이를 하는데 돈을 투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 돈보다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돈을 더 쓰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했죠. 힐튼 호텔을 잡고 메리어트를 잡으려면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호텔을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빅피쉬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죠. 개인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의 주체가 기업이나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까지 내려가니까 이들이 모인 곳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돕는 프레임이 경쟁력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에어비앤비에 가면은 에어비앤비가 호텔 한 채라도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슈퍼 호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힐튼 호텔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힐튼 호텔을 경쟁자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대문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3D 니트, 이거 벌써 저희 지금 이런 구조를 이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예? 이미 데이터 같은 거 표준화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세계를 나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모르게 내가 경쟁력을 쌓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재미난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 봤는데 슈퍼맨도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지만 슈퍼맨도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밤에는 외롭다고 합니다. 혼자. 그래서 슈퍼 히어로 영화에 출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쟤보다 내가 경쟁력을 남다른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경쟁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공유라는 것이 서민 패션에 얼마나 어려운 키워드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공유를 해야지 됩니다. 나눔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오더도 디자인도 소재 심지어 설비도 공유하세요. 그리고 노하우도 네트워크도 심지어는 인적 자원도 공유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바이어도 커스터머도. 자, 이제 DX 시대 제가 이제 패션 쪽에서 쭉 개념부터 이제 DX가 지향하는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섬유 패션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대개 이거였습니다. 좋은 디자인, 좋은 소재, 좋은 생산, 브랜드, 마케팅 더 있겠지만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섬유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들을 해왔겠지만 앞으로 패션은 DX 시대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개념들. 패션 스트리밍. 옷을 다운받는다? 이미 옷은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패션 쉐어링? 이게 뭐지? 옷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설비를 공유하고 공장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공유하고 패션 NFT? 이건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패션 딜리버리, 옷만 보관하고 배달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 패션 스마트, 패션 미디어, 콘텐츠, 패션 탄소 중립, 서스테이너블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정말 무궁무진한 DX 때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요약을 해보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디지털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 중심, 컨텍스트 중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공유하는 산업화 이전의 탈중화 사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외침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끝내겠는데요. 이게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옷을 제가 입고 다니면서 공대 빨간 바지라고 별명이 부른 적이 있는데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들의 바지는 되게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넥타이는 이렇게 반듯하게 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너무 여기에 젖어 있죠. 저도 사실 아침에 좀 시간 있으면 따르게 메고 오려다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도 이렇게 메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익숙함에서 좀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 바지도 좀 입고 우리 적어도 오늘 드레스 코드가 빨간 바지다 뭐 이런 거 뭐 혁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우리부터 이런 좀 다양한 넥타이도 맬 수 있는 이러한 그 DX 시대에 한국의 섬유 패션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또 CEO들이 많으신데 조금 그 리스크가 많더라도 조금 그 한국 섬유 패션 산업이 가야 할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디지털 전환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여기 또 IT 기업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